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 기초 운영 과정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드론 기초 운영 과정 교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양에서 실시하는 드론 교육이 아니고 다른 다전공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일단 드론 기초 운영 과정 교육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 심화된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드론 기초 운영 과정 교육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은 무인 비행 장치 정의와 분류입니다. 예, 제일 먼저 무인 멀티콥터 운영 개론 그리고 무인 비행 장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무인 비행장치 정의와 분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법규, 그 다음에 비행이론, 여기서 역학이라고 써놨지만 역학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역학은 아니고 비행이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론 비행과 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인적 자원 관리까지 간략히 살펴보는데 일단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는 일단 법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법규는 맨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분류 다음으로는 비행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무인 비행장치라는 말보다는 드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물론 이 부분은 그 일전에 개괄을 시작할 때 했던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익혀두면 머리에 잘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반복 학습 효과죠. 자,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데 과연 드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인 비행장치는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드론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리고 정의가 명확히 있는 그 정형화된 그런 말도 아니고 그리고 학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쓰이는 말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데 사람이 타지 않고 떠다니는 것들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드론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수펄 또는 수펄이 윙윙거리는 소리,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드론이 출현했을 때 드론이란 말을 붙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드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격해서 격추시키거나 아니면 뭐 몇 번 쓰다 버리고 그런 그 쓸모없는 물건쯤으로 지구에서 만든 것들이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원래는 이제 드론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데리 퀸이라고 해서 여왕 폐하의 이름을 붙였는데 여왕을 또 격추시킨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드론이란 말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보면 왼쪽 그림에 보면 무인 비행장치 또는 무인 항공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인 비행장치,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사람이 탑승을 하더라도 조종자는 탑승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드론이라고 합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고 하는데 아이카오의 정의에 의하면 조종사 또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운용을 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체를 우리가 무인 비행장치라고 일컫고 또는 무인 항공기라고 일컫고 이런 것들을 드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드론은 어떤 정형화된 말도 아니고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을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부르고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바로 무인 비행장치 그리고 무인 항공기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종하는 사람이 그곳에 타지 아니하고 탑승하지 아니하고 항공을 하늘을 운항하는 그런 비행체를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드론은 바로 무인 비행장치 그리고 무인 항공기를 일컫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교양 시간이 아닌 전공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드론이라는 것은 주로 소형 무인 항공기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많이 일컫게 되죠. 물론 군에서 쓰는 굉장히 큰 대형 드론이 있습니다. 폭격도 가능하고 또 성층권에 올라가서 정찰도 하는 대형 드론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무인 항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형 무인 항공기를 의미하고 또는 이런 것들은 원격으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원격 조종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RC라고 부르는데 리모트 컨트롤 또는 라디오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라디오 컨트롤이죠. 리모트 컨트롤보다는 라디오 컨트롤입니다.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듣는 라디오 있죠. 예,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을 라디오라고 하는데 라디오 컨트롤에 의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면 그게 바로 무인 비행장치 또는 원격 조종 비행장치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도 드론인 거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혹은 사람이 탑승하더라도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드론입니다.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는 고정익 드론이죠. 예, 고정익입니다. 이거 fixed wing이죠. 날개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정익입니다. 그 날개라는 것은 양력을 받아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물체, 그걸 의미하고, 자, 날아다닐 때 양력을 받은 저 날개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게 바로 고정익입니다. 다음으로는 자, 회전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력을 받는 저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좌우로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로터리 윙입니다. 그게 바로 회전익인데 저게 돌면서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돌고 회전하니까 이거는 회전익입니다. 앞서서 본 양력을 발생하는 저 날개 부분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고정익. 이거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날개가 빙빙빙빙 도니까 회전익, 로터리 윙입니다. 물론 이 꼬리 쪽에 있는 날개는 양력 발생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길쭉하게 생긴 검은 이 꼬리 날개는 양력과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비행 이론에서 이 꼬리 날개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변 로터, 자 이륙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양력 발생하는 저 프로펠러가 자 위를 향해서 회전하면서 비행기를 공중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자 헬리콥터처럼 떠오르죠. 자 그 이후에는 저게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9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90도로 회전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을 시키게 되죠. 추력에 의해서 전진을 시키면
뒤에 있는 이 날개 부분, 고정익 날개에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비행기를 공중에 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틸트 로터죠. 틸트. 요게 틸트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틸트 로터, 가변 로터형의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변 로터형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틸트 로터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동축 반전형이 있습니다. 이 동축 반전형은 자, 코엑시얼이죠. 이 축이 서로 반대로 돕니다. 위에 있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아래는 반시계 방향. 아래가 시계 방향이면 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양력을 발생시키면서 떠다닙니다. 자, 이거를 동축 반전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상공의 운동장에서 가끔 보면 헬리콥터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뒤에 꼬리 날개가 없이 떠다니는 헬리콥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꼬리 날개가 없이 다니는 헬리콥터가 많이 다니는 게 그게 바로 동축 반전형입니다. 이 동축 반전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릅니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그래서 조금 큰 중형의 수송기, 아주 대형 수송기는 시누크라고 하는 그런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그보다는 좀 작은 급의 동축 반전형 헬리콥터, 수송기로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바로 드론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일컫는 거, 그게 바로 이런 멀티콥터형 드론이 되겠습니다. 멀티콥터형 드론입니다. 이 멀티콥터형 드론을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서 보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죠. 사진 촬영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감시도 하고 인명 구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쓰이죠. 이런 것들을 멀티콥터형 드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드론 살펴보았죠. 제일 먼저 고정익 드론 살펴보았고요. 다시 볼까요? 고정익 드론, 그 다음에 회전익 드론, 다음 가변 로터형 드론, 동축 반전형 드론, 그리고 멀티콥터형 드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멀티콥터형을 드론이라고 일컫게 되는데 실상 드론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 바로 드론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법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법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초경량 비행장치, 우리나라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면 150kg 이하를 일컫고 사람이 탑승할 경우에는 1명 이하 탑승하는 걸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행기나 항공기가 아니고 비행장치입니다.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더라도 1명 이내로 탑승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kg 이하입니다.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는 115kg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150kg 이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탑승하는 경우는 1인 이하를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하며 이 중에서 드론이 속해 있는 거죠. 자, 드론은 바로 이 중에서 이렇게 생긴 고정익 드론, 사람이 타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회전익 드론, 자, 멀티콥터형 드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사람이 탑승하는 거, 1명 탑승했죠? 여기도 1명 탑승, 여기도 1명 탑승했습니다. 이거 다 초경량 비행장치지만 이것들은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탑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드론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니 세 가지, 회전익, 고정익, 멀티콥터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하고 이것 전체를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 나와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바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150kg 이하, 사람이 탑승할 경우 1인 이하입니다. 그리고 드론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바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이런 것들을 바로 드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선도 있죠. 비행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드론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옆에 삑삑거리네요. 5분마다 시간 체크해 준다고. 예. 자, 다음으로 이제 드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19년까지 무시무시한 속도로 드론의 전체 그 수입액이죠. 네,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체증이라고 하죠. 체감은 이렇게 되는 걸 체감이라고 하는데 이건 체증합니다. 점점 더 확대된다는 의미죠. 자, 처음에 드론은 군사용으로 탄생했습니다. 군사용을 아까 말씀드렸죠. 2차 대전 중에 개발됐죠. 자,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천재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도 만들어냈고 프랑스의 어떤 형제들이 또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자, 테슬라가 만들어낸 거는 수중에서 다니는 것들이고 잠수함처럼, 예,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그 형제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그냥 드론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열기구 이런 종류를 1800년도에 만들어냈는데 드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지금 현재 드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라디오 컨트롤에 의해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조절하고 고도를 조절하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드론이라고 봤을 때 군사용으로부터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이후 확대되고 나중에는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었죠. 자, 무인항공기 전체 시장 그리고 무인기 시장을 보게 되면 항공 전체 시장은 자, 2023년까지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평균 4%라면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연평균 4%, 선진국 계열에서는 2% 이하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연평균 4%라면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드론 시장은 밑에 보면 연평균 10%의 무시무시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업용 드론 활성화되는 걸 보면 저기 저 빨간 부분 오른쪽에 있는 여기 빨간 부분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30% 이상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 전체 드론이 연평균 9%, 10% 이렇게 확대될 때 상업용 드론은 30% 이상 확대되고 있다. 군수용 드론도 물론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수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일반인,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드론을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드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드론의 미래는 이렇게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 왼쪽에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조종자가 탑승한다면 드론으로 보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드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종자가 바로 어떤 컨트롤을 하지 않고 그 외부에서 한다거나 프로그래밍 된 경로로만 이동한다 하면 드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택배용 드론이 있죠. 물건을 배송하는 것.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강 건너로 커피 배달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배달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오지에
물건을 배송할 때 우체국에서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드론의 쓰임새가 나오죠. 그 중에서 통신용 고고도 무인기도 있죠. 자, 성층권에 올라가는 성층권 바로 밑에서 큰 날개를 가지고 잘 보시면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붙여놨죠. 태양광 패널을 붙여놔서 2년 정도 유유히 떠다니면서 통신을 실시합니다. 이런 드론들은 장시간 체류할 수 있고 또한 연료비가 들지 않죠. 2년 동안 임무를 다하고 내려오면 다시 태양광 패널도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를 또 추가해서 또는 교체해서 다시 위로 띄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런 통신용 고고도 무인기를 설치하게 되면 인공위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도 우리 중원대에 있으면서 저런 드론을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보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 앰뷸런스가 그 밑에 있죠. 드론 앰뷸런스는 사람을 직접 태운다기보다 수술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들을 신속히 배달하거나 또는 인공 또는 실제 장기를 신속히 이송하는 데 쓰입니다. 심장, 신장, 안구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기증자 또는 기여자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곳까지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꿀벌 드론이 있네요. 자, 그 식물들 수분시키는데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거는 하양풍이 있으니까 이 드론으로 위에서 바람으로 확 세워주게 되면 꽃가루가 날리면서 서로 수분을 시킬 수 있겠죠. 꿀벌 드론이라고 해서 이 드론이 꽃마다 날아다니면서 수분시키기는 어렵겠고요. 예, 그래서 하양풍으로 인해서 이 수분이 날리게 되면 바로 그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꽃마다 수분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꿀벌 드론 왼쪽을 보면 실시간 드론 교통관제가 있습니다. 우리 저 명절 때 드론 많이 띄우죠. 드론 많이 띄워서 실시간 그 교통관제도 하고 그리고 얌체족들이죠. 노견으로 나 혼자 빨리 가겠다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확히 카메라를 찍어서 벌금 과태료죠. 과태료를 무지막지하게 납부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드론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더 가면 대량 수송 무인기. 자,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전투기도 사용하고 있고 수송기도 사용하고 있는데 수송기의 경우 전투기보다 먼저 도입될 수 있겠죠.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먼저 옮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투기보다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군에서는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되죠. 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량 수송 무인기는 앞으로 군에서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이런 경우는 특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런데 기상악화로 인하여 조종사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송 무인기 대량 대형의 수송 무인기는 가장 먼저 실현화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무인 택배 트럭, 중장거리 배송용 드론. 자, 아까 말한 거 뭐 비슷하죠. 무인 택배, 중장거리 배송용 드론. 물론 아주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개인 이동 무인기가 있죠. 자, 비행기, 그러니까 고정이 또는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어려운 게 이착륙이에요. 이착륙을
그 비행기나 헬리콥터 고정익이나 회전익을 배우게 되면 이착륙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도 이착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착륙하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개인 비행기, 작은 비행기를 날릴 때도 이착륙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이착륙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 자율 기능에 의해서 이착륙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개인 이동용 무인기로 아주 훌륭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해서 이착륙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아까 틸트 로터도 봤죠. 그런 식으로 자기 그 파킹랏이 뭐죠? 자기 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직 이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할 때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컴퓨터상에 입력을 하면 이 무인기가 자동으로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개인 이동 무인기도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이게 활성화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오른쪽으로 보면 가운데 개인 비서 드론이 있죠. 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또는 내 주변 떠나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개인 비서 드론이죠. 이런 것들은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출연하고 있죠. 이게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드론 협업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그곳을 데려다 주죠.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나와서 시판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론과 협업시킨다면 뭐 경로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전방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회 경로를 알려준다든지 위험 징후를 미리 파악해서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협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래 맨 마지막에 보면 무인 조종 여객기가 있죠. 자,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실현성이 낮은 것이 바로 무인 조종 여객기입니다. 물론 조종사를 안 태우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크게 되겠죠. 조종사 연봉이 대부분 1억이 넘는다고 볼 수 있죠. 많이 받는 곳에서는 연봉 10억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를 없이 운항을 하게 되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죠. 그 이전에 여객기가 처음 출현했을 당시 그리고 최근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 50년도, 60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 여객기를 띄우게 되면 조종석에 3명이 탑승하였습니다. 그 3명 중에 2명은 조종사 그리고 부조종사 그리고 1명은 항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항법사는 여객기에 탑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자동 항법 기능도 있고 조종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 중간중간 거쳐가야 되는 곳을 컴퓨터상에 그러니까 여객기 안에 있는 컴퓨터상에 다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자가동 항법 기능에 의해서 그 포인트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항법사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아니하게 되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지만 현재 항공사들의 추세는 이를 1명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조종사의 수를 줄이거나 0명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승객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비행기를 타? 아이고 이런 나 안 탈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드론의 미래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고 최후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무인 조종 여객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첨단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죠. 현재 드론에서는 배터리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띄우면 20분 정도밖에 못 듭니다. 물론 좋은 배터리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게 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투자비를 다 회수할 때까지는 아마 배터리 제조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기술의 한계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원할 때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고 이착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드론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띄워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고 뭐 자동적으로 농약 뿌리는데 알아서 농약도 뿌려주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되고 아무리 자동으로 방지해 준다고 해도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센티미터급의 오차가 생겨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게 돼서 사용하게 되면 5m 정도의 오차는 그냥 발생합니다. 5m 오차는 실제적으로 크죠. 나무 논에 농약을 뿌리게 된다거나 내 논에 5m 정도 폭으로 농약을 못 뿌려준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는데 5m 오차가 있어가지고 그 장애물에 부딪힌다고 해보세요. 2천만 원이 넘는 드론을 대번에 파손시키게 되죠. 그리고 또 비상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안전이 첫째인데 그래서 여전히 조종술은 필요하고 그래서 자격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자격증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우리 학교에서 많고 벌써 우리 학교에서 제가 1호 드론 조종사를 양성을 해서 그 친구는 교관 자격을 곧 받게 됩니다. 그 친구가 교관 자격을 받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교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게 되고 지금 현재 괴산군 그 드론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친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관 자격까지 취득하게 되면 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쓰임새가 많은 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농업용 그리고 교육용 이렇게 많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종술은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